네, 그럼 역량 기반 교육은 뭔가, 역량 기반 교육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원어의 여러 레퍼런스를 보시면 이런 단어들로 많이 표기가 됩니다. capability, ability, capacity, competency E, competency Y. 네. 1920년대에 보비트에 의해서 과학적 관리론 이런 이제 출발을 했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용어들이 역량이라는 이 개념, 우리의 개념을 형성하게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73년에 맥클랜드의 연구가 대학 교육과 좀 밀접할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셨는데요. 현장에서 우수한 직무 성과를 예측하게 하는 지능과 다른 개인의 내재적 속성, 그것을 역량이라고 보고 이제 그 역량을 규명하는 연구를 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제 뭐 보험을 많이 판다든지 차를 많이 판다든지 이런 고성과를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지능과 다른 어떤 속성이 그들을 그렇게 고성과를 내게 하는가? 그걸 이제 좀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그러면 교육기관은 그런 속성을 가르치면 될 것이고, 또 산업체에서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뭐 사회나 학교에서 다 관심이 있는 분야였을 것 같습니다. 출발이 그래서 산업체 혹은 현장과 관련된 직무성과와 관련된 그쪽에 포커싱을 두고 우리가 역량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을 좀 꺼려 하시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 이제 역량이라는 것에 대한 단어의 이미지 메이킹이 직무와 거의 동일한 것. 그래서 대학이 직업 훈련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각도에서 역량 기반 교육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돼요. 93년에 스펜서 앤 스펜서의 연구에서 역량의 개념이 직무에 국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능과 다른 내재적 속성뿐만 아니고 이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성격, 트레이트, 그다음에 이제 동기의 수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얼마나 어떻게 뭐 자긍감, 효능감 이런 거겠죠. 자아 개념, 그리고 뭐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이 내재적인 속성까지 다 포괄한다 해서 이 스펜서 앤 스펜서 연구 이후에는 역량이라는 게 그냥 단지 기술이나 뭐 언변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카파가 크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확장시켜 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역량 기반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거의 교육개혁의 어떤 키워드가 된 것은 그 출발은 여기 보시는 2003년에 OECD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제목이 데세코였어요.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네. 21세기를 모든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이 연구를 1997년부터 해서 2003년에 보고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OECD에서 했던 이 국제적인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대세코 1.0 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직업 현장에 있는 어떤 고성과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으로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어, 그 모든 사람이 21세기, 그러니까 97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다가올 밀레니엄 세대에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때 뭐 말세론도 있었고 온갖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때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조금 더 내다보는 그런 연구가 한 5년 정도 진행이 됐었고 2003년에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이때 이 결과가 뭐였냐면 예,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 조금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학습 성과 측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이제 확장됐다 이거죠. 예. 자, 어떻게 확장됐는지는 이제 역량 기반 교육에 조금 더, 이제 강의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서 또 보충하시길 바라겠고요. 역량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까 competency, 이 competency Y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이 C이라고 하는 것과 CY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C는 하드 스킬에 가까운 것이고 CY는 소프트 스킬에 가까운 것이다. 그럼 C는 특정 분야의 일이나 업무를 잘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딱딱한 거죠. 그래서 그 분야가 아니면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CY는 어떤 일이나 업무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역량. 그러니까 좀 더 플렉시블한 거죠. 이제 소프트한, 그래서 소프트인데, 이건 이제 유네스코가 그렇게 불러서 그래요. 그래서 C는 한 사람이 지식,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사실은 능력이란 단어 많이 쓰고요. 뭐 직무 능력 혹은 뭐 전공 능력, 능력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조금 더 가까운 게 ability 정도. 네. 그리고 한 사람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을, 지식을, 기술을 모두 다 포괄하는 의미가 competence CY. 이것을 이제 능력 쪽보다는 역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다. 그럼 코딩을 잘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잘 짜려면. 그게 competence C이고 하드 스킬이라는 것이고 프로그래머로서 성공하려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코딩만 잘해서 안 될 거지 않습니까? 어, 대인관계도 괜찮아야 되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뭐 문서 집필도 잘하고, 뭐 이런 등등의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들을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즉,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과 역량이라는 것의 어떤 그 포괄하는 범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그렇게 정의를 하겠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리더십 혹은 뭐 정직성, 창의적 사고, 열정, 자기의 어떤 확신감, 자신감, 유연성, 문제 해결력,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여기 나온 모든 것들이 하드 스킬이 아니고 소프트 스킬이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드 스킬은, 특정 현장이 바뀌면 못 써먹어요. 딱딱해서, 플렉시블하지 못해서. 그런데 소프트 스킬은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죠. 소프트 스킬이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 스킬 쪽을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역량 기반 교육이고, 그러면 그 안에 역량에 포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볼 때, 이게 지금 스펜서 앤 스펜서의 아이스버그 모델이거든요. 빙산의 모델. 이거 많이 보셨을 건데, 빙산이 저 물 밑에 있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 밑에 어떤 역량들이 있냐면, 모티브, 셀프 이미지, 트레이트, 소셜 로우, 스킬. 엄청 밑에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요. 변화도 힘들어요. 변화했는지 확인도 힘들고요. 그래서 교육도 힘들고, 측정도 힘들고, 이렇게 밑에 있는 것들이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것, 뭐 한 요 정도라고 봅시다. 뭐 스킬도 사실은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변화하기도 상대적으로 좀 더 쉽다. 그리고 교육하기도 좀 더 쉽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이 여기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 이 밑에 뿌리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량 기반 교육, 깊이 있는 교육,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교육이란 말입니다. 네. 빙산의 모델은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단면으로 잘랐을 때 속에 있는 것일수록 내면이어서 개발이 어렵고 측정도 어렵다. 바깥에 있는 표면적인 걸수록 개발 가능성도 높고 변화도 쉽고 측정도 쉽다. 그래서 우리가 늘 표면적인 것들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소프트하지 못해서 결국은 환경이 바뀌면 못 써먹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의 교육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역량 기반 교육입니다. 그 이제 아까 OECD 1기 연구를 얘기했잖아요. 2기 연구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였어요. 이제는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웰빙이에요. 개인과 사회 안녕. 어, 2003년의 결과는 이제 1기 버전이고 이제 세 가지 역량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또 역량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목표가 일기에서는 성공이었어요.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기는 성공이 아니고 안녕이라고 하는 웰빙입니다. 언제 시작을 했냐면 2015년. 근데 2030년에 웰빙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긴장과 딜레마 대처하기,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책임감 갖기라고 하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새로운 세 가지 역량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거는 이뭐 보고서들이 워낙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2기 버전을 하나의 그 러닝 프레임워크로 개념도로 그려놓은 것이 지금 이 그림입니다.
이제 목표가 성공이 아닙니다. 이제 이 초복잡성 사회에서 안녕입니다. 근데 이 안녕하려면 어, 이걸 학교에서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교사는 어떤 한 축일 뿐입니다. 부모도 있어야 되고요. 지역사회도 거들어야 되고요. 뭐 또 교사, 학생, 부모, 자녀가 아니고 또래도 있고요. 여기 뭐 산업체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또는 다른 등등이 이렇게 예, 학교만 가지고, 가정만 가지고 어느 한 대에서 저 안녕 2030까지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연계 협력, 연대, 혹은 뭐 융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역량의 개념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식, 기능, 태도, 가치가 꼬여서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이 두 개를, 세 가지를 막 쪼개가지고 하나하나가 다 완성됐을 때 역량이 갖추어지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의 이 지금 개념도가 러닝 프레임워크, OECD의 2기, 데세코 2기의 결과였습니다. 네, 그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왔던 것이 각국의 교육 개혁이었는데, 예, 자세한 것은 제가 역량 기반 교육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때 초중고 교육이 역량을 드디어 끌어냅니다. 그래서 6가지 역량이 우리 초중고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다라고 목표를 새롭게 역량 중심으로 해요. 뭐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여기 보이시죠? 요런 역량들 6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7년에 이제 시행이 됐고, 고교 시행이 2018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4년에 여기 들어와 있는 우리 학생들은, 아, 언제부터 했을까요? 네, 오래됐겠죠. 네. 초중고, 25년, 이제 곧 25년이거든요. 25년의 아이들은, 네, 더 많이 교육을 받았겠네요. 네. 그럼 역량 기반 교육이 등장하면서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이걸 좀 주목을 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때는 그 역량이 이제 그대로 하면서 협력적 소통 역량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이라는 게 더 덧붙였죠. 이 사회의 어떤 다양한 채널로 인해서 서로 간의 단절, 불협화음, 갈등, 딜레마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추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 기반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정리를 해보면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냐 하면 지금 네 여기 competencies라고 하는 이 역량이라는 것이 목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기존의 교육은 역량의 윗단에 있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표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였죠. 목표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면 더 심화된 거죠. 예. 그 목표까지 가는 교수학습의 방법, 경로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로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냐면 인티그레이티브하게 바뀌는 겁니다. 통합적인 학습 경험으로. 이 통합적인 학습 경험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아, 잘 들어봐, 알겠니가 아니고 학습을 통해서 가졌던 지식과 기능과 태도가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문제, 현실의 문제에 종합적으로 적용해보는 그런 경험을 인티그레이티브 러닝 익스피리언스라고 개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봐라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목표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도 해보는 인티그레이티브 러닝 익스피리언스. 그러면 평가는 해보는 걸 해봐라 해야 될 거잖아. 데몬스트레이션인데. 이렇게 해서 역량 기반 교육의 이 패러다임은 목표 업그레이드, 방법 업그레이드, 네. 근데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업그레이드. 학생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 개별 과목에도 내가 목표가 무엇인가, 단지 내 교과목의 knowledge인가, 스킬인가, 혹은 어떤 ability인가, 그렇지 않으면 역량인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과연 교수학습 방법이 역량 기반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볼 때 이게 인티그레이티브한 것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목표를 측정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교과목을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교육이 점점 힘들어지는데요. 역량 함량을 위한 교과 교육의 강조점이 그래서
교육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삶과 연계한, 그죠?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이거는 역량 기반 교육과 성과 기반 교육이 만나는 접점에서 나온 특징이에요. 일단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학교에서만 못해요. 삶과 연계해야 돼서 가정과 혹은 지역사회와 산업체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 이게 한 번에 다 끝나고 나서 측정이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교과 간의 연계 통합도 역시 학교와 삶이 연계되면 당연히 교과들 간의 경계도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량 기반 교육의 특징, 강조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 왔던 우리의 패턴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고려할 게 많고 이런 연수도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 있고 저 또한 이런 것들을 제 수업에 연결해서 할 때 그전보다 교육에 들이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네. 기존에 이제 이 역량 기반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교수법의 변화는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인스트럭션의 패러다임에서 러닝의 패러다임으로 왔고요. 러닝의 패러다임에서 퍼포먼스의 패러다임도 이미 우리는 글쎄요, 한 90년대 말 혹은 2000년대 초 이렇게 이제 CTL이라는 우리 그 교수학습의 조직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포커싱을 두고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량 기반 교육의 단어가 나오기 전에 수행평가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교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조금 더 마이너한 부분들에 아이들이 졸고 아이들이 수업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어떤, 교수 전략, 수업 전략, 이런 관점에서 더 체감하기에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뭐, 액션 러닝, 혹은 뭐 캡스톤 디자인, 뭐 이런, 혹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수법의 연수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고, 실제 우리 수업이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 느끼기에도. 이것이 무엇이냐면, 목표가 퍼포먼스에 두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은 개념의 체계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기에는 부적합해요. 그 개념의 체계나 이런 것들은 러닝의 패러다임에서 강의를 잘 해야 됩니다. 이해를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높인 상태에서 또 퍼포먼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교육이 훨씬 더 깊어지고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교육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제 교수학습 방법까지 왔고요. 과정 중심 평가가 강조가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에, 뭐죠? 역량 기반 교육보다는 성과 기반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해가 잘 되시겠죠? 그리고 수행을 평가하는 것을 또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네,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 그래서 과정 중심 수행평가, 이런 용어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요걸 우리 대학은 2021년에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이미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평가를 받았냐면, 보시면 이게 그 20점 배점인 교육과정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 지표였습니다. 그중에서 교육과정 운영 개선 20점이 되게 컸거든요. 여기에서 뭐 어떤 가름이 날 정도로 굉장히 이 부분이 정성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을 보면 교양교육과정은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체제 구축과 운영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교양교육과정은 핵심 역량, 그러니까 코어 컴피턴스로 본 거죠. 이제 job competency가 아니고요.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는 전공 능력이라는 단어를 그때 썼거든요. 이게 이제 왜 앞에는 핵심 역량이고 지금은 전공 능력인가? 이제 이 빙산의 모형 중에 약간 윗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전공 교육과 더 근접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전공은 역량이라는 단어보다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고 학교에 따라서는 직무 능력 혹은 뭐 전공 역량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조금씩 변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점, 7점, 6점입니까? 이 6점에 해당하는 만큼의 중요한 비중으로 이때 단 두 페이지 썼었거든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쓰라 그랬어요. 이게 교수학습 방법 개선의 방향은 여기 안 드러나 있지 않는데 앞에 답이 있는 거죠. 역량 기반 교육.
역량을 교육하려면 인티그레이티브 러닝 익스피리언스가 돼야 되잖아요. 인티그레이티브 러닝 익스피리언스가 되는 학교의 수업인가를 본 것이 이제 요때 평가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뭐예요? 목표가 역량으로 됐냐가 금방 있었고, 교육과정. 방법이 있었으면, 그 다음 평가인데 평가는 측정을 못했어요. 앞으로 뭔가가, 평가가 있다면,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과정 중심 수행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아마 그거를 볼 건데, 마침 보니까 간호교육 인증평가 4주기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과정평가, 성과 중심 평가. 그리고 핵심 간호술 같은 경우에도 학생 대상의 수행 평가를 하는데, 학습 과정에 대한 설문이나 기록물을 검토하겠다. 이게 성과 기반 교육을 에서 드러나 있는 평가 부분을 포커스를 둔 조금 더 확장적인 어떤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평가 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평가 패러다임이 확장됩니다. 이게 학생들을 그냥 성적 주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아, 학생들의 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돕기 위한 그런 평가의 어떤 카파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과 평가가 연결이 됩니다. 가르치다가 평가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이 부분 부족해.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을 개선할까? 교수학습을 개선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 그, 그것이 아이들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수업의 개선도 연결되고 교육과정의 개선까지 연결되는, 그다음 결과 중심 평가는 대비가 되는 것이 결과는 마지막에 한 번 하고 그냥 종강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중간중간에 어떤 것을 잘 가고 있는가를 모니터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그거를 보장하는 결과를 갖기 위해서 그 과정에 집중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만을 평가하는 결과 중심 평가는 대비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 과정 중심 평가는 평가의 대상이 학생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그 과정까지 다 포괄하는 또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고 평가다 학생도 평가의 어떤 주체로 자기 자신 혹은 동료 평가 자기가 자기 자신 평가하면 엄청 모니터링 잘하잖아요. 셀프 리플렉션이요. 그리고 그 평가가 단지 학생의 성적이 아닌 교수학습의 질 개선, 혹은 뭐 교수법 개선, 혹은 교육과정 개선, 학생의 어떤 보완점 찾는 거, 이렇게 해서 평가의 활용도가 훨씬 더 넓어지는 평가의 패러다임의 확장, 이것으로도 특징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의 흐름은 이런 순서예요. 평가 계획해서 도구 개발하고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처리하는 건데요. 요거는 다음 세션의 연수에서 체계적으로 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